자, 이제 제 24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72페이지에 부동산 이제 계약 실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계약 실무 부분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계약 체결하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을 자, 이제 계약 체결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번 강과 다음 강에 걸쳐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계약의 체결, 계약은 당사자끼리 어떤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계약 체결 전에 주의사항으로서 보면 가격, 인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확인하죠. 자, 그 다음에 조세라든가 공과금 처리, 특히 이제 조세 공과금 처리 같은 경우도 계약공개사가 또 하나하나 확인해줘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연체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 간에 확인을 하는데요. 자,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에서 이미 했냐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번 했던 부분이죠. 자,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한다. 그래서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자, 만약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이렇게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했는데도 확인을 못했다. 이제 뭐 정확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등기필종 소유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국산의 지방세 납부 여부 이런 걸 통해서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처분 능력을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처분 능력은 자, 미성년자라든가 그냥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확인해가지고, 자, 특히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법정 대리인 즉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자도 전체적인 어떤 그 확인했죠. 공유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공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공유, 합유, 뭐, 총유 이런 게 있죠. 자,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단독 처분이 가능하지만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 지분, 합유물을 전원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확인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중개대상 조사 확인에서 배웠고요. 자, 그럼 274페이지를 보니까 기타 거래 유형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상환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상환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만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중도금 잔금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자, 등기를 그 건축회사 명의로, 분양회사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가 바로 상환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도인의 대금 연체 여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임차지상의 건물 매수 같은 경우는 임차권 양도했다는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이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는 종전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 환지 예정지가, 자, 실질적인 거래는 종전 토지지만 환지 예정지가 실질적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 작성, 뭐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일단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뭐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건 뭐 계약서의 작성은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뭐 여러분들 살짝 읽어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만 한번 하고 넘어가죠. 자,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자,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가 있다. 자, 인물, 계거, 그 다음에 인권, 조설약, 이것이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뭐 이거는 뭐예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의 기한, 설명서 기부일자, 약정 내용, 이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라. 자, 이제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뭘 갖고 기재하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주민등록증과 그다음에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겠고, 자, 물건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뭐 대장 갖고 하면 되겠죠? 계약일, 자,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정, 지급하는 사항. 자, 이제 거래금액 기재하고요. 계약금액,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 다 기재하죠. 자, 그러면 이런 지급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자, 이 거래금액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 금액은 총 면적과 단위 면적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자,
단위 면적당 얼마에 몇 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총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다가 기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시, 언제 인도할 것인가, 권리전 내용, 권리를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걸 이전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조건과 기한이 있다면 조건과 기한, 그 다음에 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약정 내용. 자, 조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이건 한데요. 자, 약정 내용과 관련된 부분 있죠. 여러분들 이제 약정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소위 말하는 뭘 얘기하는 거다? 특약사항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282페이지에 그 밖에 약정, 기타 약정 내용 있죠. 자, 담보 책임은 어떻게 돼요?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담보 책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담보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매매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자, 매매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측량 비용이라든가 감정평가 비용, 이런 것들은 매매 비용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 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매매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매매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쌍방이 균분하는데 중개 보수만큼은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일단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차 목적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전대차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요. 전대차 동의 여부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월차임 지급 여부, 이런 것들과 그러면 조세 공과금 같은 경우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서 썼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서 쓰면 서명 및 날인해서 쌍방에게 교부를 해줘야죠. 그리고 자, 계약금융에서는 몇 년간 보관? 5년간 보관한다. 자, 요까지가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개괄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크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고요. 옛날에 1회 때부터 9회 때까지는 이 거래계약서 작성 부분이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들,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미 이제 이런 계약서 작성 요령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다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요령 같은 건 많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284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은 일단 여러분들이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도입 배경 이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자, 작년이면 이제 그 2014년도죠. 14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법이 별도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법이 별도로 구성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그 법률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당연히 이제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주고 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285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의 재정 목적과 용어 의정이 나오는데요. 자, 재정 목적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재정 목적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자,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죠. 그래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경제 이바지 목적을 한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배웠던 공인중개사법과 그건 좀 비슷한 문구가 있죠. 자, 바로 국민경제 이바지. 이게 하나의 최종적 목적인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과 관련된 그 재정 목적은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처를 확립한다. 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처. 자, 여기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처를 중개거래질서라고 하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 뭐 국민의 재산권보호 이렇게 해도 틀리겠죠. 자,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용어의 정의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 공개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때 거래 당사자란 뭐예요?
이거는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을 뜻한다.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를 뜻하는데 매도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매도인 매수인에서 어떤 것을 매도하고 매수하느냐. 즉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관리처분 인가로 인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지위.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이건 뭐다? 여기서는 일단은 주택법상에 뭘 얘기한다? 분양권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죠. 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이게 요 세 가지. 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뭐다?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입주자 선정된 지위. 그 다음에 또 주택법상에 따른 주택 입주자 선정된 지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와, 자,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공개사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하나씩 해보고 넘어가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대상 금방 얘기했었죠.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다? 자, 일단은 도정법상의 분양권과 입주권 있죠. 입주권. 그 다음에 또 주택법상에 뭐가 있더라? 분양권이 있더라. 이렇게 됐죠. 자, 도정법상 입주권, 주택법상의 분양권, 요 두 개에 대한 자, 토지 건축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도정법상 입주권과 주택법 분양권이죠. 여기에 대한 뭐가 체결되면,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하라고 했는데, 자, 거기에서는요, 뭐 임대차라든가 교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계약 체결부터 계약 체결부터 계약 체결 일로부터 며칠 이내냐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다 그랬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럼 어디다가 신고하라? 어디다가? 이거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 신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해줘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신고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와 개업 공개 신고 의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두 가지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개업 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거래 당사자부터 봐야죠. 자,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자,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는 어떤 경우에 누구에 의하지 않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했다면, 자, 개업 공개사가 중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업 공개사 중개하지 않고 결국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다면 이때는 누가 신고 의무가 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 당사자가, 일단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뭐다? 여러분들 용어정에서 간단히 봤듯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 의무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공동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때 이제는 공동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이
제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공동신고 의무인데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일반이 제출한다. 여기서 서명 및 날인 틀립니다. 서명 및 날인 틀리고요. 일반이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공동으로 제출한다 하면 틀려요. 왜냐? 자, 여기에서 보면 자, 그 서명 날인은 둘이서 하되 제출은 굳이 둘이서 손잡고 갈 필요가 없죠. 한 사람이 가서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자, 일방이 신고를 어떻게 한다면 거부한다면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자, 한 사람은 자, 뭡니까? 그냥 제 가격대로 신고하자 그러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려서 신고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렇게 싸우다 보면 자, 둘 중에 하나가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직접 그냥 가버린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혼자서 신고하는 거죠.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즉 다른 상대방이죠. 다른 일방이 자, 신고서에 사유서와 그다음에 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자,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 가지고 다른 일방이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유서는 뭐겠어요? 나는 제대로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다른 일방이 올려서 신고하자 그러다가 혹은 내려서 신고하자 그러다가 열받아가지고 가버렸다. 뭐 이게 사유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그 사유서를 확인해 보겠죠. 담당 공무원 사유서를 확인해서 만약에 신고를 거부한 자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 그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그리고 사유서와 계약서 첨부해서 이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자, 신고 대행은 조금 이따 하고요. 신고를 뭘로 쓰냐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자, 뭐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단독 신고하거나 할 때는 일단은 어떻게 된다? 뭡니까? 직접 가서 해야죠. 가서 할 때는 신분증 확인해보는, 신분증을 직접 제시하는데 전자문서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분하기를 전자인증 방법에 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단독 신고 전자문서로 못하고 조금 이따 살펴볼 자, 신고를 대행하는 자도 전자문서로 못해요. 자, 그래서 전자문서를 일단은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전자문서를 못한다? 단독신고와 신고대행은 전자문서를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신고를 어떻게 돼요?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대신한다는 것은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임 받아갈 때 이 신고를 대행할 때요.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냐 아니면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어떻게 자 위임장에다가 뭐를 첨부하냐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위임장에다가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를 대행하는 자는 일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이라면 위임장에다가 신분증명 사본을 첨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신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신고 대행 전자문서로 못한다 그랬죠? 자, 전자문서로 못하는 사람은 단독 신고 전자문서로 못하고 신고 대행 전자문서로 못한다. 왜 이것을 전자문서로 못하도록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보면 자, 이 단독 신고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직접 들고 가줘야죠. 그 다음에 대행하는 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들고 가줘야죠. 그래서 전자문서로 못하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느냐, 이제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를 봤으니까 이거는 이제 개업공개사의,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를 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개업 공개사 신고 의무는 어떤 경우에 누구에 의해서,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거래가 된다면, 자, 개업 공개사에 의해서 중개거래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개업 공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다. 자, 그럼 보죠. 여기서 보면, 자, 이 두 가지 구분 잘 해줘야 돼요.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는 일단은 누구에 의하지 않고 개업 공개사 의하지 않고 했을 때만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개업 공개사 신고 의무는 개업 공개사가 중개 거래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만?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개업 공개사가 중개해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가지고, 자, 개업 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자, 서명 및 아닙니다. 서명 및 아니고 및 하면 틀리죠. 자, 서명 또는입니다. 서명 및 하는 것은 중개사법에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구분해 주시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해서 개업공개서 제출을 한다. 신고서 작성해서. 그러면 이때 이제 신고를 어떻게 돼요? 대행할 수 있다. 신고 대행은 누가 대행할 수 있냐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 소속 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들 고용인 부분은 어떻게 되죠? 고용인 부분은 소속 공개사하고 누가 있었어요? 중개보조는 있었죠? 자,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대행할 수 있고요. 중개보조는 대행하지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소속 공개사가 대행하든지 개업 공개사가 직접 하든지 가서 제출할 때는 신분증 명서를 제시를 해 줘야지만 되고요. 자, 이거를 뭘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누구는 못한다? 대행하는 자는 못해요. 즉 대행하는 자 누구예요? 소속 공개사는 못하는 거예요. 소속 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신고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직접 방문 신고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속 공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나 소속 공개사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전체적으로 신고가 소속 공개사라는 고용신고가 됐다 모르겠는데 고용신고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소속 공개사 직접 가져야지만 된다. 자, 그래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지만 대행하는 자는 일단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업공개사가 직접 신고할 때 개업공개사 서명 날인해 가지고 제출한다 그랬죠. 자, 요때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둘 것은 공동중개를 할 때는요. 공동중개를 한다면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요게 288페이지에 그 맨 위에 그 니은 부분에 나와 있죠. 자,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해 가지고 제출하는데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모두 서명 날인 해줘야지만 돼요. 공동 중개할 때는 공동으로 한 개업공개사 모두 다 서명 날인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거. 자, 만약에 공동 중개를 하는데 공동으로 신고 안 했다면 신고 안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개업공개사의 신고 의무와 그 다음에 또 거래당사 신고 의무를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보죠. 거래당사자는 그러면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자, 거래당사자는 개업공개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 신고하지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거짓 신고. 자, 거짓 신고 요구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계약공개사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이 계약공개사가 이제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계약공개사에게 야, 좀 내려서 신고하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어떤 거래를 또 선산시켜주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거짓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신고하면 거짓 신고의 당사자는 계약공개사 됩니다. 왜냐? 얘가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거짓 신고의 당사자가 되고, 그럼 만약에 거짓 신고한 것이 적발된다면 이 계약공개사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얘 요구에 의해서 얘가 거짓 신고했는데 얘만 과태료 받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도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했거나 거짓 신고 요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까지 하면 여러분 이제 계약공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를 한번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신고 내용 및 신고 필증 교부하는 부분을 보죠. 자, 교재 보니까 여러분들 28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자, 이제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가 제출되죠. 자, 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때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신고 내용인데요. 자, 신고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죠. 자, 신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놔야지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고 내용 인계지, 그 다음에 소지목, 종면, 실조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88페이지에 있는 신고사항들 있죠? 그 신고사항을 한번 잘 보시면서 해당되는 데다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 뭐예요?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에 의한 계약공개사 등록사항 이렇게 되죠. 자,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죠. 자,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신고 내용이죠. 자, 신고 내용은 인마다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에 의한 계약공개사 있을 때 계약공개사 등록사항. 자, 이 계약공개사 있을 때 계약공개사 등록사항, 요거는 거래 당사자 신고할 때는 해당이 없겠죠. 거래 당사자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약공개사 전혀 안 낀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공개사가 낀 상태에 있어서만이 계약공개사 등록사항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은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래 당사자가 제출하든지 누가 제출하든지 개업 공인중개사 제출하든지 신고서가 작성됐자 맨 끝부분에서 신고서 작성법을 한번 배울 겁니다. 신고서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인 요 사항입니다. 이게 신고사항이면서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주택거래 신고사항도 내용이 여기까지는 일단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뭐라 그랬죠?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해당되는 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냐 계약공개사 할 때 계약공개사.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내용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신고 내용을 확인했죠. 확인하고 나서 즉시 신고 필증을 어떻게 한다?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즉시 뭘 교부해준다?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주게 된다. 자, 신고 필증을 교부해주고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자, 즉시란 뭐예요? 그 자리에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즉시 신고서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를 신고 필증 교부해 준다. 신고 필증 교부받으면 자, 매수인은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상의 거민을 자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랬죠. 자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상의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 구분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필증을 교부받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 교재 289페이지에 보면 신고 내역 조사 및 신고 요 이행 의무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